네, 이번 시간은 채권 강론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총론, 민법 총칙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하자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 강론이 그나마 제일 쉬운 파트인데 요게 1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문제가 나왔으니 이걸 잘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잘 공부하시면 그냥 점수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자, 불법행위 효과.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불법행위 효과로서 예방 청구 이런 건 안 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 황색 신문이 신문사에서 어느 여배우의 명예훼손 기사, 옛날에 무슨 성 관련해 가지고 섹스 비디오 막 이런 것들 유출돼 가지고 난리 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 섹스를 했건 말았건 그건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걸 신문에서 다룰 건 아니죠. 근데 그거 다룰 건 아닌데 그걸 다룸으로써 손해를 끼쳤어. 그럼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여배우 입장에서 손해배상 받는 거 요거는 사실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의 정지, 예방 청구 요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요거를 불법행위 효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214조를 유추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물권이 있는데 물권이 성질이 절대권인 거예요. 근데 이 명예훼손은 명예권에 관한 문제죠. 명예권의 침해인데 마찬가지로 명예권도 보다 절대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물권에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그거를 유추해서 인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따 우리 교과서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우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편에서 규정을 해요. 채무불이행편에서 사실 채무불이행에서 390조에서부터 399조까지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법행위에서 요걸 그대로 준용을 해주죠. 그게 방범과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방범과대가 되더라.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특별손해 얘기가 나와 있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이것들은 준용이 돼서 내용적으로 같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 요거는 아니야. 우리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가 있는데, 야 너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얼마 해야 돼? 미리 정해두는 거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행위에서 야 너 불법행위하면 너 손해배상 얼마야? 이걸 미리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미리 정할 수는 없다. 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셔서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자. 근데 먼저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권리능력자인데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태아에게도 인정을 해주더라 요건데, 요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이런 원리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있는 건데 이 권리 능력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생존한 동안 갖는 거예요. 그 생존한 동안이 언제냐?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이렇게 갖는 거예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갖는다. 그런데 출생 전에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태아에게 만약에 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를 못 가지는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인정해줘야 돼 하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들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게 있다. 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근데 제3조의 예외에 그랬죠. 아까 사람이 생존한 동안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는 거지만 출생 전에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가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태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아가 예를 들면 엄마 태중에 있는 동안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게 진료가 잘못되는 바람에 엄마 몸도 아프고 나도 기형아로 태어났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게 되죠. 억울하잖아요. 태어난 뒤에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태아니까 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권리를 가지는데 권리 능력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권 못 가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한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생명침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 근친자라고 하는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에 써놨어요. 써놨는데 내가 아직 태아인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빠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태어나 있는 형은 손해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을 갖지만 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위자료 청구권 없어.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상속권. 형은 상속을 받지만 나는 상속을 못 받는데 우리 아빠 재산을 나는 상속을 못 받는데 그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런 걸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이렇게 말한다. 개별적 보호주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여야 권리를 가지며 이 말은 이게 살아서 출생해야 돼. 만약에 사산돼 버리면 못 가져요. 네, 판례는 정지요건설 요건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본다 그래서 의제를 했죠. 추정이 아니다. 네, 요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그 개별적 보호주의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만 인정해줘요. 유인사의 불상이 있대유 요것만 권리력이 있다라고 한다.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인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다수설이 얘기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요게 인정이 돼. 그다음에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이런 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불쌍해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너무 애가 불쌍해. 그래서 인정해 준다.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자면 유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충청도에 있나 봐. 그 유인사의 불상이 있대요. 유인사가 유인사가 절인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상이 있는 거지.
충청도에 있는 막 유인사의 불상이 있대요.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두시고요. 그래서 판례는 정지조건설인데 이것도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런 거요. 일단 태아인 동안에는 이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해요. 정지돼 있어. 그런데 나중에 출생하면 그때 권리 능력을 가져. 출생이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그 조건 성취가 됐을 때 이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다만 이제 권리 능력을 나중에 이때부터 태아인 동안에도 그 일이 있을 때,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권리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죠. 네, 이런 것을 정지조건설이라고 하는데 한편 인격이 소급한다 그래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근데 민총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알게 되는 거니까 민총 가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두시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생명침해가 있을 때 생명침해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경우죠. 생명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이렇게 하는데 피살자는 죽은 사람이죠. 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뭐 살인사건으로 죽거나 다 생명침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시릭, 위자료 다 인정된다. 물론 우리 일시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45세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5세까지야. 근데 65세 앞으로 20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벌게 됐네. 그거에 대한 손해예요. 그게 일시릭.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내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네, 위자료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 즉사한 경우에도 그런 걸 느낄 틈이 다 있었대. 그런 걸 시간적 간격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양도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죽으면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손해배상지원권이 피살자에게 생겼다가 그 가족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유족한테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실상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인정된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 요게 752조예요. 752조를 한번 봐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근친자라고 한다. 유족이 되죠. 근친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뭘 인정해준다? 위자료를 인정해준다. 재산상 손해 아닌 비재산적 손해 또는 우리 정신적 손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그 배상을 한다. 요 752조에 의해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이 죽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돌아가셨어.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 우리 지금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겠냐고요. 그 애통한 걸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타 가족들한테도 그런 걸 인정해줘야 돼. 피살자의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직계 존속은 아니에요. 직계 존속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자식이 직계 존속이에요. 시부모는 인척이죠. 네. 며느리도 인척이에요. 우리 아들과 사는 여자, 인 거예요. 근데 근거 규정이 750조, 751조예요. 750조, 751조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네, 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재산 2배의 손해배상이 나와 있는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 정신적 손해가 있을 때 배상해야 돼. 네. 그리고 이 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신체 침해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 침해가 있을 때 제750조,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다. 750조 손해 속에 위자료가 다 들어있어. 비재산적 손해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751조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요게 기타 가족, 그러니까 에게도 생명 침해의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나왔는데 이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66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3년과 10년이 있어요. 3년과 10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돼 있네. 그리고 이 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고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고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항도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법조문에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 옛날에 서울법대에 계시던 곽윤직 교수님이란 분이 760조 2항은 제척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하신 거야. 그런데 아니 법에 이렇게 소멸시효라고 써놨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다 하는 게 우리 판례 통설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이제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쭉 계속 지금 현재까지 계속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야. 뭐 어느 시점 시작한 시점이 있겠죠.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안 날부터 3년 이 말인 거죠. 3년간 것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안 날부터 3년이니까 현재 알았죠. 그때부터 3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인데 됐고요. 그래서 안 때로부터 별개로. 그다음에 후유증은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한다.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앞에서 우리 화해계약을 공부했었는데 이때 불법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어. 그러면 후유증이 생긴 거는 이때부터 다시 또 손해가 생긴 거니까 그걸 안 날로부터 이런 뜻인 거죠. 그걸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망 얘기인데 사망 얘기. 요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구박해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미성년자는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거다. 사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이제 23년도에 시험적으로 낸 거예요.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에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394조에서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어떨 때는 원상회복도 인정이 되는데 그게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봐보시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면 안 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근데 이제 예전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사죄 광고하세요.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죄 광고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사죄 광고는 뭐예요? 내가 죄를 져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내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겨서 위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속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킬 수는 없어. 물론 나 스스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죄 광고하는 건 돼요. 하지만 이걸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너 사죄 광고하세요. 그래서 사죄 광고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형태로 요즘은 판결문 이런 것들을 신문에 게시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죠. 판결문을 이걸 게시를 하게 되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간 비용을 이제 그 범죄자, 가해자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어쨌거나 원칙이 뭐라고요? 금전배상 원칙인데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둬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속에 사죄 광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손해 3분설이 있다. 손해 3분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 사실 자세한 것은 우리 채권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에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재산적 손해에는 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다라고 하고 이 비재산적 손해 요걸 정신적 손해라고도 하는데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하는 것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다. 됐죠? 네, 우리 교통사고 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서 다쳤으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돈이 들어가. 적극적 손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느라고 일을 못했어. 간단하게 노가다를 나가는데 노가다를 나갈 수가 없어. 소극적 손해가 생기는 거죠.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손해예요. 이런 걸 특히 일시릭이라고 한다. 일시릭의 손해다 이렇게 말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 스트레스 미치겠네. 그게 위자료가 되는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 이게 이제 손해 3분설이다라고 한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나눠서 별개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손해가 이렇게 나눠져. 자,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어서 좀 잠깐 보시고 갈 건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봐보세요. 45세에 다쳐서
45세에 다쳐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일시릭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언제까지 계산해서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65세다. 그러니까 45세에서부터 65세까지 그러니까 20년간 내 손해배상을 해줘야 일시릭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돼. 요 문제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 전원합치 판결로 65세가 됐고요. 그 전에는 60세였어요. 또 그 전에는 55세였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65세로 이렇게 늘어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상액의 감경 청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은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뜻이죠. 이런 건 아니어야 돼.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어. 그때 배상 의무자가 법원에다가 배상액의 감경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효과에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이 있을 때 부작위 청구가 가능할 건데 그 근거가 뭘까? 아까 우리 연예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을 받는데 또 손해배상과 함께 또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적인 침해 행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예를 들면 뭐 그런 뉴스를 막 신문에서 계속 황색 신문에서 내보내고 있어. 그러면 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죠. 그래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건 불법행위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214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이렇게 인정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민법 규정은 요게 준용 규정이 있다. 방범과대에 대해서 방범과대 이렇게 된다. 이것들을 준용을 해줘.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피해자가 될 건데 뭐 이건 당연하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아도 가지게 된다. 근데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가지게 된다. 일단 그게 정지 조건설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인 동안에 예를 들면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위자료 청구권이 생긴다니까요. 또는 엄마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내가 기형아로 태어나게 됐어. 근데 그게 태아로 있는 동안에 생겼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아직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정지조건설은 뭐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정지됐던 조건 그게 정지돼 있던 게 풀리면서 이 권리 능력을 가지게 돼. 그래서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인격 소급설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근데 다만 이거는 뭐라고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에 그냥 사산됐어. 그러면 아예 못 가진다고.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민청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그냥
태아에게 이거 인정됩니다. 유인사의 불상이 있대요. 요거 공부하시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체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750조가 있는데 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그 다음에 751조가 있는데 요거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752조는 이게 뭐냐, 생명침해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받은 근친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750조, 751조에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권 침해가 됐을 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런 게 인정될까? 근데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재산적 손해배상이 있게 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가 돼서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 채권 총칙에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생명침해는 이게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데 피살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상속된다. 그리고 유족고의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도 인정된다. 그런데 즉사의 경우에 피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된다.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그거 인정이 되는데 나중에 죽었으니까 상속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속된다. 그 다음에 752조의 문제가 있는데 752조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증명 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이외의 친족도 750조,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750조의 친족관계 이것들은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한다.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의 근친자에게 위자료 청구권 요거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 피해자의 근친자에게도 인정해 준다. 다만 이제 그 근거가 750조, 751조에 의해서 인정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요것들은 우리 채권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건데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아예 상기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수동 채권이 이런 것일 때 질권이 설정된 채권, 압류금지 채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지급금지 채권일 때는 상계를 할 수가 없어. 이걸 수질압류 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해만 좀 시켜드리면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 채권 총칙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안 주니까 가서 그냥 죽도록 좁혔네. 그래서 패놓고 폭행, 상해,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야, 너 나한테 갚을 거로 퉁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당장 다쳤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계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도성, 상속성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자의 대위 이것들도 채권 총론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얘기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3년과 10년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두 기간은 다 소멸시효 기간이다. 됐고, 그다음에 시효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데 후유증일 때는 어떻게 될까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판명됐을 때,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 알았다고 봐야 한다. 또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생겼고 안 때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알았으니까 그거로부터 3년 것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 것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오래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과 관련해서 이게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폭행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 사망에 이르렀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폭행을 했는데 죽은 날은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불법행위를 한 날을 1월 15일 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인 것이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에서 금전배상 원칙이 있다. 금전으로 배상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원상회복이 인정될 때가 있는데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 근데 명예훼손이 있을 때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함께 손해배상 대신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속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건 안 돼. 그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면 되죠. 요 판례는 잠깐 한번 봐주실 건데 언론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 뭐 섹스 비디오 이런 것들을 신문에 올려서 그게 만약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데 무슨 공공의 이익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요거 우리 채권 총론에서 볼 건데 손해가 여러 개 있어도 쭉 일어나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만 배상을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이걸 특별손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예견 가능성이라고 한다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져.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고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 3분설에서 우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그리고 그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 손해를 세 개로 나눠서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배상을 하더라. 손해 3분설에 따라서 계산도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한다. 불법 행위에 의할 재산권 침해 등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것도 우리 채권 총론에서도 자세히 봅니다만은 재산권 침해가 됐을 때 그 재산적 손해배상이 있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건 없어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 손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걸 특별 손해로 보아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재산적 손해의 산정과 관련해서 소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게 강의 노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채권 총론 파트에서 따로 통상손해 특별손해 하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 있는 거다. 채권 총론편에 정리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교과서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요. 소유물이 멸실됐을 때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교환 가격, 물건 값을 주면 되죠. 근데 가격이 등기했네. 등기는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특별손해가 된다. 다시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한다. 이렇게 말한다. 또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멸실됐을 때 그때는 휴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휴업손해는 장사를 못했잖아요. 장사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경우에는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가 되다.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동안에 또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게 통상손해가 된다. 근데 수리가 불가능해. 그러면 그때는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 요 교환가치 그러면 물건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불법 점유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 만약에 그걸 세를 줬으면 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침해에서 우리 가동연한 65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의 산정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런 것들은 총칙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채권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조문대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다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채권 강론. 문제가 민총에서 15개, 채권 총론에서 10개, 채권 강론에서 15개. 근데 이제 이 계약의 일생 측면에서 보자면 계약은 우리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채권 발생이에요. 약정 채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계약 1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증여에서부터 화해까지. 그리고 이제 법정 채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으로서 우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당이득이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가 2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해서 25강을 했는데 25강 중에서 15개가 나올 거니까 완전 개꿀인 거죠. 요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사실 점수가 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우리 채권 총론 그리고 민법 총칙 이렇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채권 총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